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인공지능, 즉 AI의 발전은 사람이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었고, 그로 인해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듯 AI는 우리 생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법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AI 핵심 인력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개선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는 도입부터 쉽지 않았는데, 리걸테크를 새로운 혁신이라 부르며 찬성하는 이들 앞에 리걸테크 활성화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리걸테크.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지식이 공유되고 있지만 법률 분야는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다. 리걸테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신개념 법률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리걸테크는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데이터 부족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가, 또는 그 기술이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으로 커가는데 기존의 규제가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용어로 보자면 신산업, 신성장의 동력을 빨리 찾아서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 이런 접근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호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접근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고, 또 법률 비용을 낮추는데도 용이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있고 또 변협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리걸테크에 관련 이런 논의들이 우리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우리 법률가들이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고민을 해본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논의하고 한 여러 가지 또 결론 낸 사항들에 관련해갖고 입법적인 뒷받침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갖고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또 관련해갖고 다른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시장의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그러나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률 산업 관련 규제로 발전이 더디기만 한데, 과연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이들의 바람처럼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 세미나 개최 3개월 후 정성호 의원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이익 분배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조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 중이던 법안은 발의조차 될 수 없었는데, 이에 우리는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찾아갔다. 2만 8천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법률단체이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곳, 대한변호사협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물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인권 옹호, 정부 정책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곳의 수장은 바로 이찬희 협회장이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최초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찬희 협회장.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만 당선될 수 있는 선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제50대 협회장의 자리를 꿰찼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그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뭘까? 저희가 28,000명의 회원이 지금 있고 더 많은 회원이 매년 거의 한 2,000명 가까운 1,800 정도에서 2,000 가까운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큰 로펌의 경우에는 동업을 허용해서 오히려 유사직역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보조 인력을 흡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무실, 특히 좀 열악한 환경의 젊은 변호사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브로커라든지 유사직역에 흡수돼서 고용돼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 접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개정 특위, 이건 동업금지가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변호사법 개정 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당시 변호사 업무 리걸테크 환경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찬희 협회장.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협회 조직 내부에 리걸테크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려 했으나 변호사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은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리걸테크 및 법조계 IT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협회장이나 상임이사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리걸테크가 종전에 변호사가 어떤 판례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법률 자문에 일정한 틀에 있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AI에 의해서 변호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AI에 의해서 대체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 업무가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 성년 후견이라든지 그다음 조정 중재와 같이 ADR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감성이 필요한 거고 조정 중재 역시 어떤 판결이 획일적으로 분석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양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AI에 의해서 도저히 대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업무가 종전의 송무시장 중심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송무 중심의 영역은 AI에 의해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전체 업무의 어떤 변화가 AI의 시대에 맞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희 협회장은 리걸테크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재정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호 의원의 법안을 반대한 것이다. AI와 현직 변호사들이 서로 양보해 변호사는 인간 중심의 변호를, AI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서로 상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찬희 협회장이 앞서 언급한 젊은 변호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을 지낸 이호영 변호사를 만나봤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변호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어쩌면 앞으로 변호사들은 리걸테크 기업과 또 다른 경쟁을 펼쳐야 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을 넘어 서로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쟁하다 결국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이유로 리걸테크를 반대하고 있는 걸까? 제가 반대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리걸테크 기업이 직접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 이거는 저는 반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리걸테크가 실제로 법률 시장에서 돈을 버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정성호 의원 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동업을 허용한다라는 거고, 동업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투자받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분배받는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투자받고 이익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활동하는 그러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이 이 변호사 업무에 그대로 이제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간다라는 게 사실은 변호사 업역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려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거는 결국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그 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윤리거든요. 기업 윤리는 이윤의 극대화인데 변호사 윤리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 뭐 일례로 뭐 의뢰인의 이익과 그 변호사의 돈벌이가 상충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봤을 때 이거는 소송을 하면 100% 진다. 근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제기를 해서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송을 끌어가면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패소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건이다라고 하면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변호사의 윤리인데 기업의 윤리로는 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기업은 뭐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고 패소할 가능성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7, 80% 패소한다. 그러면은 그 법무법인은 또는 그 리걸테크 기업은 의뢰인한테 이 소송 해야 됩니다라고 자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의뢰인의 이익과 그 상담을 해주는 그 리걸테크 기업의 이익이 달랐을 때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해라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 리걸테크 기업한테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리걸테크 기업이 만약에 그 소송을 착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서 착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리걸테크 기업 경영진의 배임이에요, 이거는. 예. 리걸테크 기업의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래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변호사 윤리를 관철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윤 극대화라는 어떤 그런 기업 논리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기업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아닌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두고 그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집단에 요구되는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라는 윤리를 강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 변호사 이러한 전문 자격사의 어떤 그런 취지라는 거죠. 현재 법조계 시스템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어길 경우 변호사 협회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리걸테크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규정을 변호사가 아닌 기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은 선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리걸테크의 폭주를 과연 누가 제지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는 리걸테크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사이에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I가 대체 법률 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에 리걸테크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알파로 경진대회가 지난해 8월 변호사회관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됐다.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는 변호사와 AI가 함께한 혼합팀과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된 변호사팀, 그리고 AI와 일반인이 힘을 합친 팀까지 총 12팀의 참가자가 근로계약서를 놓고 분석 및 자문 능력을 겨뤘다. 2017년 런던, 그다음에 2019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 이제 ICAIL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다녀와 본 소감으로는 정말 부러운 점이 많은데 컴퓨터 공학자들도 예전처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변호사들, 로스쿨 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AI 기술을 공부를 해서 거기서 학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부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연구 지원들을. 그래서 일본만 해도 뭐 대여섯 팀이 와서 거기도 이제 알파로 비슷한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구 생태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때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로 경진대회는 총 2라운드로 40분간 진행됐다. 1라운드에서는 근로계약서 2개가 객관식 형태로 제시되었고 이어진 2라운드에서는 근로계약서 1개가 주관식 형태로 제시되었다. 각 팀들은 각각 제시된 근로계약서의 오류와 누락, 위법 요소를 분석하고 자문 결과를 내놓는다. 그렇게 내놓은 결과물은 3인의 블라인드 심사위원단에 의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와 인공지능의 대결은 대한민국 리걸테크 도입에 긍정적 신호탄이 되었을까?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경진대회라고 하려면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 겨뤄야 되는 거거든요. 국제인공지능법학회 ICAIL에서 이제 부대 행사를 개최하는 그 대회 콜리라고 하는 건데요. COLILEE. 그 대회 같은 경우가 그 알고리즘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의 인텔리콘에서 2번이나 이제 우승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끼리의 경쟁 구도로 가야 진정한 경진 대회라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는 연구 생태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 팀들이 겨루는 그런 조금 약간 저희로서는 이제 불만스러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를 연 이유가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불씨를 작은 이제 마중물이 좀 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결과는 AI와 팀을 이룬 혼합팀의 압승이었다. 1등에서 3등까지 상위권을 모두 휩쓴 혼합팀. 그중에 눈에 띄는 건 AI와 일반인이 힘을 합친 팀이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AI와 팀을 이룬 세 팀은 1라운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의 정확도는 물론 종합 분석 등 모든 면에서 인간팀보다 무려 2배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와 함께 팀을 이룬 혼합팀의 장점인 속도와 정확성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뭐 제목은 자극적으로 붙어 있지만 사실 알파로 경진대회는 그 취지가 인공지능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었던 거고요. 도구를 쓴 팀이 모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강력함을 보여주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겁니다. 공학자가 계산을 손으로 하는 거랑 계산기 옆에 놓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거를 비교하는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공학자는 계산기를 써야죠.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고 좀 더 추상적인 사고에 집중을 하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전략적인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의뢰인이 처한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더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데 더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균형을 찾는데 더 밸런스를 찾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한 가지, 바로 인간 변호사를 이긴 알파로다. 알파로는
국내 리걸테크 전문 기업인 인텔리콘 메타연구소가 개발한 아시아 최초 근로계약서 자동 분석기다. 경진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며 법률 시장에 불어닥칠 리걸테크 시대의 혁신을 예고한 알파로는 딥러닝 학습 기반의 기계 독해 기술을 이용 입력된 계약서를 5초 만에 독해해낸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서 분석, 무슨 계약서 분석하는 이 기술은 첨단 인공지능 분야에 속하고 있고, 이걸 인공지능 자체에서는 기계 독해라고 부릅니다.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MRC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 독해가 차세대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응용이 됐을 때 계약서 분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2017년, 2018년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됐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런 계약서 분석, 특히 노동법에 특화된 그런 머신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리걸텍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률 인공지능의 학술적인 부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대회를 기획해서 그런 기술을 어떻게 보면 선보이는 장이었죠. 우리나라는 아직 리걸테크나 법률 인공지능이 생경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 인공지능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나 변호사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인공지능 자체의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리걸텍 기업이 단순하게 비즈니스적으로 개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붙어서 이런 소통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런 취지로 기획하게 됐고, 또 마침 2019년 그 6월 달에 캐나다에서 국제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 학술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회를 맞춰가지고 그 학술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그 대회에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참가를 해서 발표도 하고 한 축제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한국적이고 또 어떤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좀 취지도 좀 있었습니다. 법조계 AI의 선두주자라 불리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는 그 명성에 걸맞게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인 아이리스와 지능형 법률 검색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렉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중 자연어 추리, 법률 추론 등 법에 특화된 언어 지능 시스템인 아이리스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AI의 중심축으로 유렉스 검색기에도 들어가 있으며 질의응답기나 챗봇에도 장착돼 여러 가지 법률 시스템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법률 지식을 빠르게 찾아 분석하는 기술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내 리걸테크의 주된 흐름이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리걸테크를 시작한 곳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한결이다.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1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변호사를 포함 140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이곳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률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곳의 차별화는 탄탄한 자본력은 물론 리걸테크 전담팀을 구성해 대중들이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를 개발, 대중들에게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걸테크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뻗어 직역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결은 기본적으로 법률 지식과 판례, 법령, 기타 법률 콘텐츠를 이 컴퓨터와 IT에 결합시킬 수 있는, 밀어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또 리스크를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일종의 AI의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SK는 그 일부분은 뭐 기존의 IT 기술들도 구축하지만 AI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러닝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다방은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등기를 분석한 평가 등급, 그리고 변호사 커멘트,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고 화면상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의 주소 정보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고 건축물 대장 정보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저희가 인공지능에 학습시켜놓은 논리에 따라서 컴퓨터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분석 내용에서는 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등급으로는 안전장치 필요, 위험의 현실화 등급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한 개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 필요라는 등급이 매겨지고요. 가처분이나 가등기처럼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위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법조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법률 지식을 AI 기술과 접목시켜 누구나 쉽게 법 지식을 찾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다수의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한결의 AI 법률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네, 저희는 지능형 판례 검색과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능형 질의응답이라는 거는 주택 임대차, 노동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개인들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해 인공지능이 지능형으로 즉각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법이라는 어플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좀 고도화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초보적인 형태로라도 좀 출시를 해서 보여드리려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AI를 활용한 리걸테크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자금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국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한두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걸테크 분야라면 법무부나 대법원 같은 데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애트리에서 한국어 인공지능 코보트를 개발해서 공개했는데요. 법률 분야에 적용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리걸테크가 발전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오고 있는 AI.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 리걸테크 현황은 어떨까?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한국인공지능협회를 찾았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공지능협회에는 AI 기술 스타트업들과 AI를 도입하려는 산업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곳은 AI의 기술 공급과 수요의 매개를 위해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제품은 매년 전년도 대비 50%의 성장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고 기존의 전통산업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 기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고 나아가 2020년부터는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전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수준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상용 가능한 기술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 사업과의 상호작용을 높인다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만 리걸테크 기업이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이 몇 개뿐이겠지만 이 중 대부분이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고 잠재적인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리걸테크의 관점은 법을 서비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법률사무소라는 에이전시에서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되어 왔습니다. 점차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맞춤형으로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서비스가 그 시작을 열었고 법무부의 생활법률 서비스 법이가 리걸테크를 선도했다. 현재 법이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호정책과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출소자의 사회 정착을 돕는 등 전 세대를 아울러 법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호정책과는 사이버랜드에 있는 그 법의를 통해서 그 온라인 교육을 하는 일환입니다. 법의는 2016년도에 과기정통부의 ICT 기반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인공지능 채팅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법률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검색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법이라는 거는 그 벨기에의 파랑새 작가가 쓴 그 파랑새를 모티브로 해서 그 이제 캐릭터를 형상화한 건데요. 그 파랑새가 이제 행복을 의미하고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주는 법률 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문답지식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법의. 법의는 SNS를 통해 생활법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든 챗봇 서비스다. 주택 상가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분야 관련 법령이나 전문 변호사의 판례, 상담 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생활법률과 관련된 간단한 궁금증은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법의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세대 법의는 사실 국민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서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2세대 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카드뉴스나 이런 부분에 범죄 피해 예방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범죄인지 몰라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범죄 예방 카테고리를 추가했고요. 문답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답 횟수가 많은 상속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답 지식의 양도 그전보다 한 4만 건 정도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SNS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2017년 5월 1세대 법의 서비스가 구축된 지 약 1년 만인 2018년 3월 2세대 법의가 탄생했다. 1세대 법의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 판례를 챗봇을 이용해 제공해왔다면 2세대 법의는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은 물론 SNS 서비스 기능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체 학습 기능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자체 학습 기능을 통해 어려운 질문도 답변이 가능하도록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시켰다. 딥러닝 기술이 안정화되면 3세대 법의에도 도전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정소연 과장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우선 지금 법의가 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임금, 해고, 그 다음에 상속 분야입니다. 정말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주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답 지식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오픈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맨날 항상 선도주자를 유지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공공 데이터를 이제 오픈한 이유는 이거를 발판 삼아서 각종 이제 더 유능하신 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을 하셔서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오픈소스가 공개가 안 된다면 이 부분부터 사실 문답지식 수집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에서 저희 법의를 더 뛰어넘는, 법의보다 더 유능한 법률 비서를 만들어주시는 게 사실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오픈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구나 이 데이터를 접해서 쓰시고 이것을 밑거름 삼으셔서 더 유능한 그리고 법률 비서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국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뜻을 함께 모은 변호사들도 있다. 이곳은 뜻을 함께한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높은 비용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이곳의 혁신 기술은 바로 고소장 자동 작성 프로그램이다. 마시멜로 서비스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고소장을 10분 만에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비용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많이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고소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 가시면 2장짜리 아주 간단한 양식처럼 돼 있어서 이름 넣고 아주 간단하게 써서 그냥 경찰관이 수사하면 수사하고 뭐 말면 말고 뭐 이렇게 접수하는 고소장 양식들이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게 어떤 사실관계여서 어떤 구속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되니 이걸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고소장 작성이 유형화되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소장을 이런 식으로 자동 작성하면 일단은 조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소장을 제일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을 선택을 했는데, 뭐 운전면허라든가 아니면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건들, 정보 공개, 이렇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유형화된 잘 써져 있는 템플릿 같은 걸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뭐 그런 경우 이제 권리 포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형들만 한 99가지, 큰 대분류는 5가지인데 세분류는 99가지 정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을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대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고소장 자동 작성 프로그램인 마시멜로를 만들었다. 마시멜로는 법률 문서 한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소장 작성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은 높였다는 점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다. 특히 소액, 소규모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고소장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2017년 11월부터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리걸 인사이트 웹이나 모바일에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먼저 웹이나 모바일에 접속 후 범죄 유형을 선택한다. 그 다음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입력하고 세부 피해 사실을 형식에 맞춰 작성한다. 이후 제출된 고소장에 대한 변호사 검토가 이루어지고 변호사의 검토가 끝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변호사들이 만든 프로그램, 변호사들이 만든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가 프로그램을 소유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법의 해석상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유료로 할지에 대한 일부라도 소액이라도 유료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변호사가 주주고 변호사가 대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로 형태로 제공하는 거는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의 이슈를 비껴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법무법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이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인 실질은 이 저희 리걸 인사이트가 자본을 모아서 사이트를 구성을 하고 개발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비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고 근데 이제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나 질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고민들도 몇 번 질문들이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가 일단 유권 해석의 기본적인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변협에서의 판단이 그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뭐 검찰이나 뭐 법원가 가지고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분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 일단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걸로 저희가 유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장차 유료화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형 계약서라는 또 다른 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능형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AI 기술을 통해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 중요 조항 및 특약 조항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십수년 경력의 변호사들이 보유한 노하우와 자연어 처리 및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대면 상담 수준의 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서초구에 있는 한 공유 사무실. 이곳에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 AI를 활용한 지급 명령 신청 모바일 자동화 법률 서비스 머니백을 만든 박희준 변호사가 있다. 지급 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의 신문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비용 때문에 소송이나 지급 명령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머니백은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머니백을 통하면 예상 법률 비용을 10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다. 머니백은 현재 변호사법의 규정하에 유일하게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인 셈이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머니백은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실제로 뭐 군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가 없고 뭐 법원도 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신청해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모든 AI 법률 서비스가 그랬듯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도 간단하다. 먼저 사건명을 선택한 후 대여금과 관련된 사건의 세부 정보를 입력한다.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정보 역시 상세하게 작성한 후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하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완료된다. 이거는 마케팅 포인트도 될 수 있는데요.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타겟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해요. 남자도 신청하고 여자도 신청하고 성인이면 이제 20대도 신청하고 심지어 70대, 80대까지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게 돈을 못 받은 사람이나 뭐 보증금 못 받은 사람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겟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법에 도움이 필요한 전 국민이 타겟인 것 같습니다.
머니백은 매번 정기적으로 전문 연구원과 모여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하고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시스템도 설계 중에 있다. 또한 박희준 변호사는 머니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현재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지금은 현재 지급명령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의 신청을 상대방을 하거나 그리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사실조회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를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11월 변호사회관에서는 법률 인공지능 혁신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주최 측이 예상한 인원수를 넘기며 조기 마감됐다. 이는 예상과는 달리 리걸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이스트 전 산학부에 AI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AI 플러스 X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AI와 정치의 결합, AI와 언론의 결합, AI와 공학의 결합 이런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해 오셨는데요. 이번 행사는 AI와 법률 분야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융합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해보는 자리로 기획이 됐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뉘었다. 첫째, AI를 개발하는 사람과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법제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둘째, 법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의 주제가 법률 인공지능 혁신의 풍경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법률 인공지능 혁신의 풍경은 데이터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 데이터에 기반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그리고 있는 한 10년 정도의 미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변호사들이 10년, 20년 경험을 쌓은 걸 가지고 이제 의뢰인들한테 조언도 드리고 소송도 수행하고 하셨는데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무리 젊은 변호사라도 이제 수만 건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런 부류의 사건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자문을 해줄 수 있다면은 이거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가게 되고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게다가 비용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일석삼조? 삼석일조라냐? 일석삼조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가 바로 법률 인공지능 혁신의 미래 풍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풍경을 물으신다면은 그를 위한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를 위한 데이터 수집 그런 시도를 하시려는 스타트업들도 나오시고 여러 로펌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한창 여러 가지 관심들이 이렇게 고조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시대의 흐름상 리걸테크 도입은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는데 국내 법률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AI 도입과 리걸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리걸테크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인간 변호사의 장점이 더해져 우리나라 리걸테크는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